저한테 이렇게 양해를 전달을 하셨는데, 저는 그 기본 큰 틀의 강의는 이춘규 법무사님이 충분히 강의하신 걸로 전제를 하고 아주 세부적으로 좀 구체화해서 실제 사례 중에 조금 우리가 자주 접하는 아주 흔한 케이스가 아닌 그나마 조금씩 보기 힘든 케이스들을 몇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사례, 그 사례의 작성과 실제 실무를 하다가 느낀 경험, 이런 것들 위주로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제목은 민사 특수 사례라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특수란 개념이 아주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 아니겠습니까? 제 혼자 생각하기에는 특수라고 했는데, 별 특수도 아닌 걸 가지고 특수로 이름을 붙였다고 핀잔을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특수라는 게 별 의미는 없고, 그냥 몇 가지 사례들을 엄선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진행은 이제 교재를 위주로 하겠습니다. 교재를 편집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해서 한 12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되는데,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해서 4시간 동안 다 소화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빠른 좀 필요한 부분들은 교재 다시 한번 정독을 하실 걸로 믿고 중요한 부분 위주로 해서 시간 내에 가급적이면 전체 내용을 한번 다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해 말씀입니다만 가급적이면 질문은 강의 진행에 조금 다른 분들 또 입장도 있고 하니까 메모를 하셨다가 쉬는 시간에 전달해 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다음 시간 진행하기 전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가는 쪽으로 해서 강의 시간 내에는 가급적 질문은 메모를 하시거나 아니면 쉬는 시간에 해주시거나 이런 것을 해주시기를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수 사례라고 하지만은 참 특수 사례는 특수가 많습니다. 여기 있는 것 외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최근에는 저랑 같이 공동사무실을 하는 이남철 법무사님은 진짜 특수 사례를 한 걸 봤어요. 개를 사육하지 말라라고 가처분도 있었어요. 제가 직접 수행한 거 아니라서 이게 내용을 포함을 못 시켰는데, 아파트 같은 이런 공동주택에 있어서 개를 키우는 건 상당히 민폐가 되지 않습니까? 이웃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도 개도 그냥 아주 애완견 이쁜 개가 아니라 큰 도사견 같은 걸 키우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 그 개를 같이 끌고 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개를 사육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이런 가처분도 있고요. 특수한 유행은 아주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진행할까 합니다. 총 목차 부분에서 1부, 2부, 3부를 나누었는데, 1부는 이제 우리 말하는 가압류 가처분, 통칭해서 보전처분의 사례 중에 한 8가지 정도 사례를 추렸고요. 2부에서는 하나의 의뢰인, 한 사람의 의뢰인으로부터 그 사람이 목적하는 그 금전적인 회수를 위해서 쭉 단계를 밟아가는 종합적인 사례, 그런 사례를 하나를 묶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부는 그 기타, 아까 제가 소개를 해주셨지만 임대차 분야에 좀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임대차 문제와 송무에서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쟁점들을 위주로 제가 서울중앙법무사에서 발간하는 그 법무사 저널이라는 잡지에 실무 노트라고 연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번 다뤘던 주제들을 이 자리에 한번 더 소개를 해볼까,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1부에 있는 보전처분 사례 8가지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가압류 사례는 제2부에 있는 사례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거는 2부로 넘기고 한 6가지 정도 사례를 오전 시간에 다뤄볼까 합니다. 교재, 우리 준비된 교재 3페이지가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필기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교재를 충분히 정리를 했기 때문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필기를 하고
이 교재를 읽어가면서 설명 위주로 하면 조금 딱딱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인터넷 도메인 이름에 대한 가압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어떤 사례이든지 간에 그 의뢰인을 만나야만 그 사례를 하게 되잖아요. 이 사례를 접하기 전에 검토를 좀 하다가 준비를 다 마쳤는데 의뢰인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아쉬워서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다른 의뢰인으로부터 인터넷 도메인을 가압류하게 되는 사안을 접했습니다. 물론 그 의뢰인이 처음부터 인터넷 도메인을 가압류해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채권 채무 관계를 가지고 그 채무자의 재산 사항을 상담을 하던 과정에서 실제 이 채무자는 뭐 땡땡 클럽이라고 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자고, 그 계통에서는 상당히 지명도도 있고 규모도 큰 업체였는데, 전통적인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금전 채권 뭐 이런 것들은 거의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채무자의 특성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도메인 정도면 상당히 지명도가 있고 가압류를 해도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이제 법무사가 이끌어내는 것이죠. 근데 우리 참고할 수 있는 나와 있는 실무 서적에서 이 도메인에 대한 가압류에 관해서 제대로 설명해놓은 책자를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장 매뉴얼로 삼고 있는 법원 실무제요가 2003년도 판이 지금 가장 최근 판이죠. 2003년 판에도 도메인 이름이라는 글자가 한 군데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생소한 분야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도메인 가압류가 시작된 것은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도메인 가압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상당히 개수가 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매뉴얼로 삼고 있는 실무제요에도 그에 관한 언급이 한 줄도 없다.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 공부할 때나 뭐 기본적으로 한번 찾아보는 민사집행법 교과서 중에 이시훈 선생님이 쓴 교과서에는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한 집행 부분에서 도메인, 인터넷 도메인이라는 딱 그 5자, 6자만 들어가 있습니다. 집행을 할 수 있다, 대상이 된다는 표현, 그나마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그렇고요. 그 외에 이제 제가 이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문헌들을 보면, 법무사가 아닌 분들, 일반 연구하시는 분들이 정리해 놓은 문헌들은, 논문들은 들어 있습니다. 법무사님들 중에서는 한 2분 정도가 이 분야를 이렇게 타치를 하고 있는 걸 봤는데, 정남희 법무사님이라고 원로 법무사님이시죠. 글도 많이 쓰시고 하는데, 그분이 법무사라는 잡지,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발간하는 법무사라는 잡지에 도메인 이름 분쟁이라는 개괄적인 이 논문을 쓰신 걸 아는데, 거기에서도 가압류 부분을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법무사님 중에 한 분, 경남 거창에서 기업하고 계시는 그 백승만 법무사님이 석사학위 논문을 도메인 이름에 대한 강제 집행이라는 것으로 최근 2007년 2월에 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분이 전반적인 도메인 이름에 대한 강제 집행 측면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 외에 각 학자들 분 중에서 아니면 판사들 중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언급하고 있는 논문들은 있습니다. 가장 인터넷 도메인 이 분야에 관한 기술적이든 분쟁이든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책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간하는, 해마다 발간하는 도메인 이름 분쟁 백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2007년도 판은 아직 안 나왔고 2006년 판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저는 그것을 주로 이제 참조를 했습니다. 이 교재에도 다음 페이지에 있지만 도메인 이름의 가압류의 현황, 이 부분은 인터넷진흥원의 담당 연구원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자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우선 이 문헌적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다뤄주고자 하는 것은 가압류 부분이기 때문에 도메인 이름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 도메인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국제적인 이런 통신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은 제가 깊이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좀 더 깊이 연구를 하고 싶은 분들은 그런 문헌들을 접근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그 문헌에 상세한 부분이 필요하시면 따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메인 분쟁 중에서는 오늘은 가압류를 다루겠지만 그거 외에도 도메인을 둘러싼 분쟁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법무사들이 다루기에 영역이 조금 힘들다 싶을 정도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도메인을 둘러싸고 상표권 분쟁, 부정 경쟁 행위에 관한 분쟁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도메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메인 사용 금지 가처분, 우리 가처분의 유행 중에 속할 것 같지만 법무사들이 다루는 거는 거의 많이 보지 못했고, 변호사들 사무실에서 그런 경우도 많은데 처분을 못하게 하는 가처분, 사용을 못하게 하는 가처분, 이렇게 도메인을 둘러싼 분쟁은 많습니다. 그 중에서 도메인 이름에 대한 가압류만 추려서 살펴본다는 의미죠. 처음에 들어가면 도메인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인터넷이나 컴퓨터에 아주 밝으신 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는 개념이겠지만 조금 생소한 개념이고, 그래서 간략하게만 이해하는 측면에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게 각 컴퓨터끼리 이렇게 연결되어서 통신을 한다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시작됐다고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인 모든 컴퓨터가 통신망으로 연결만 하면 다 통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컴퓨터끼리 연결해서 통신을 하려다 보면 각자 컴퓨터에 고유 번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불러서 인터넷 주소라 그런다 이거죠. 그걸 영문으로 옮기면 그게 바로 IP 주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각 컴퓨터는 우리는 잘 알고 있지 못하지만 각각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IP 주소는 기본적인 형태가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모큼에 이 가운데 점을 3개를 찍고 네모큼의 구조로 되어 있어 전 세계 컴퓨터가 각각 번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강의를 주관하시는 nsem.com이라는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 주소를 원래 IP 주소를 찾아보면 211.58.252.62 이렇게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4개의 묶음으로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주소가 원래 컴퓨터가 가지는 주소라는 겁니다. 그럼 그 컴퓨터와 통신을 할 때 상대방이 제 컴퓨터로 통신을 할 때 이 숫자를 일일이 기억해서 입력한다는 게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숫자를 대신하는 별도의 이름을 하나 정하자. 그것이 도메인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소 입력창에 저런 숫자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nsem이라고 입력을 하면 그 중간에 nsem이라고 입력한 것을 변환을 시켜서 숫자로 바로 변환시키고 컴퓨터와 연결시켜주는 장치가 별도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DNS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은 그런 전문적인 기술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일일이 암기를 하거나 어려운 부분들을 쉽게 입력하고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한 그 기능상의 편리를 위해서 출발한 것이 도메인 이름이라는 겁니다. 당초의 출발의 목적은. 그런데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상거래라든지 이런 영업적인 부분이 활발하다 보니까 최초의 출발의 목적에서 기능에서 더 확대되어서 이제는 도메인 이름 자체가 하나의 재산권으로 형성이 되겠다는 거죠. 오늘 가압류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기술적인 문제의 도메인 IP 주소를 가압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최근에 와서 재산적인 가치로 도메인 이름이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재산 가치가 있어서 가압류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이 도메인의 재산 가치는 이 쇼핑몰 이런 부분들 전자상거래 이런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증가되었습니다. 실제로 도메인 매매 사례를 조사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2개만 조사를 해보면 KT.com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KT닷컴을 이 KT 회사가 확보를 못하고 다른 사람이 확보를 했던 것이죠. 그거를 돈을 주고 사면서 얼마를 줬느냐? 2억 3천만 원을 주고 샀다는 겁니다. 초기에는 이 도메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점점 그것이 문제가 돼서 요즘 규제도 많이 하고 하지만 실제 매매 사례를 보면 그만큼 재산적 가치가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코리아닷컴. 이 코리아닷컴은 그 당시 500만 달러를 주고 샀답니다. 그 당시 환율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60억 원. 이렇게知名도가 있고 큰 덩치도 있지만 쇼핑몰에 나름대로 이름을 확보하고 있는 도메인은 가액이야 또 평가를 해서 매매가 되겠지만 재산적인 걸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압류 대상이 된다고 접근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런 도메인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산 가치가 있는 것들을 가압류를 하려고 할 때 첫 번째 접근하는 측면은 가압류 대상이 되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피압류 적격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접근하게 됩니다. 근데 피압류 적격은 요즘 그렇게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고 특히 사회가 발전되고 변화되고 다양한 형태의 재산권이 출현하기 때문에 큰 골격은 세 가지 관점만 보면 된다는 거죠. 첫째는 독립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지금 4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질상 이것이 양도가 가능한 것인가. 그 다음에 그 가압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권리 변경이 될 때 권리의 이전에 공시가 가능한가. 이 정도의 요건이 맞으면 가압류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도메인 가압류가 인정된 게 2000년도. 제가 조사한 바로는 독일에서도 이 도메인 가압류가 처음 인정된 게 1999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가 깊지는 않았어요. 특히 이 가압류 적격, 피압류 적격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도메인 이름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 nsem.com, 코로.co.kr 이것 자체를 가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대한 사용권을 가압류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000년도 첫 번째 인정되기 전에 기각된 사례가 있다고 그랬는데 문을 찾아보면 그 기각된 사례는 도메인 이름 자체를 가압류를 신청했기 때문에 기각이 됐다는 것이죠. 왜 도메인 이름 그 자체는 개인 게 아닙니다. 개인이 사용료를 주고 그 이름을 쓴다는 것이고 유효기간이 정해지면 연장을 못하면 그것도 뺏기는 겁니다. 도메인 자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도메인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를 할 때도 분명히 그 부분을 구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도메인 이름 자체에 대한 가압류가 아니라 도메인 이름의 사용권 내지는 가입권을 가압류하는 것이라는 점을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4페이지 아래 그 표를 보시면은 이 도메인 이름을 적시를 해서 조금 공개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이 내용상 도메인 이름을 적시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서 적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들어서 익숙해서 알고 있던 도메인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띕니다. 소리바다의 도메인 가압류 사건은 유명했습니다. 그 당시 일간신문, 경제신문, 전자신문에 떠들썩하게 했고요. 쭉 내려오면은 벅서, 음악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리첼, 인터파크가 주로 그런 거, 이 공연권 매매하는 그런 거 좀 많죠. 우리가知名도가 있는 도메인도 이렇게 많이 가압류를 당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건 유형에 보면 가압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실제로 압류 단계까지 나아간 것도 있지만 제가 가장 아쉬운 부분은 압류에서 환가까지 간 사례를 입수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대부분 그 전 단계에서 합의를 보거나 어떤 식으로든 조정이 되어서 취하가 되고 끝나버려 가지고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궁금했던 것은 환가 방법을 어떻게 택했고 어느 정도의 환가가 됐느냐 그것이 궁금했는데 사례는 확보를 못해서 제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도메인의 가압류의 실제적인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실정법상 도메인 가압류의 근거 법률은 어디서 찾느냐 하면
민사집행법에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한 집행 절차, 그 부분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메인의 사용권에 대한 가압류이기 때문에 주로 금전 채권의 가압류의 절차가 많이 준용이 됩니다. 아마도 법원 실무 제도가 다시 개정판이 나오면 이 도메인 가압류 절차도 기본적인 절차로 수록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채권자 채무자는 금전 채권에 관한 채권자 채무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3채무자가 특이하다는 것이죠. 도메인 가압류에서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기관 내지는 등록 대행업체를 제3채무자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하는 부분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도메인 이름의 사용자 내지는 등록자로서의 가지는 일체의 권한 내지 권리를 가압류하게 된다는 것이고, 특히 제3채무자를 특정할 때 있어서 co.kr, 한국 도메인이죠. 요즘 도메인의 종류는 아주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가 되고 있고, 요즘 뭐 개인 도메인도 생기고 이렇지만 이거를 작성할 때 기준으로 해서 전형적인 국제 도메인 닷컴과 한국 도메인 co.kr 그거 위주로만 정리를 했습니다. co.kr은 한국 도메인이기 때문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3채무자가 됩니다. 과거에는 재단법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라는 게 있었는데 이 도메인 주소의 문제가 아주 복잡해지고 급격히 증가하다 보니까 2004년도에 인터넷 주소의 그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법률에 의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기구를 두게 되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식적인 개통을 보면 정보통신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진행하게 되고, 국제도메인 닷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아닌 저 외국에 있는 데가 그걸 직접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외국에다가 송달을 하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기관, 그런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업체, 이 당의 도메인의 관리 대행 업체가 어딘지를 검색을 해서 그 업체를 제3채무자로 지정한다는 것이 다른 가압류와 채권 가압류와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압류 사건의 관할,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본안이 있는 곳 내지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채권 가압류에 있어서는 가압류한 물건을 제3채무자의 주소지로 본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으로 보면 제3채무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서초구에 있다는 거죠. 서초구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과거에는 재단법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시절에는 아마 그 당시에는 남부법원의 관할 쪽에 아마 주소지가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초기에 남부법원에서 가압류 사례가 많았던 것도 아마 그런 연유였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상당히 개방적입니다. 전화를 해서 필요한 거 물어봐도 잘 가르쳐주고요. 여기서 인터넷 분쟁에 관한 세미나도 자주 하고 회원가입만 해놓으면 세미나 있을 때마다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책자 같은 것도 아주 염가로 살 수가 있고, 특히 우리가 필요하는 인터넷 분쟁을 둘러싼 한 정보들도 그 담당 연구관한테 법무사 이름을 밝히고 하면 상당히 협조적으로 잘 해줍니다. 인터넷이라는 게 원래 성격 자체가 개방적이고 만일이 공유하는 부분이라서 그럴지는 몰라도 상당히 폐쇄적이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압류할 도메인 사용권의 표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을 것인가, 신청 취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가 가장 핵심인데, 그거는 좀 뒤에 신청서 작성 예를 보기로 하고요. 사용권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동산을 가압류할 때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고 표시를 특정하게 되고, 자동차를 가압류할 때는 자동차 등록 원부를 보고 특정하듯이 인터넷을 가압류할 때는 거기에 대한 등록 기초 자료를 출력해서 살펴보면 된다는 거죠. 그 출력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한국인터넷진흥원 산하의 인터넷정보센터 홈페이지. 이 홈페이지 주소는 도메인 이름은